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있는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관장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의 학술 연구 교수님이신 김재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서로의 연구실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대담을 나누게 됐는데요. 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집에 계신 시간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 왜냐하면 우리 선승혜 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게 31년이 넘었습니다. 네, 대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88년 겨울이죠? 맞죠? 겨울이죠. 그때부터 같이 스터디도 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도 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어느덧 성장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담을 하게 돼서 굉장히 어, 뭐 반가워요. 일단 이게 잘 살았구나 둘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가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야기가 뭐 기술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 그리고 미학과 예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인 박사님께서는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수업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그 수업이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을 묻다라는 책으로 정리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책을 읽은 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인공지능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행하기 전에 사실 이 책이 나왔고, 어떻게 책이 보면, 나온 건 뭐지 그 다음이지만 네. 연구가 진행된 건 그 전부터. 그래서 그 좀 궁금한 건 어떻게 해서 컴퓨터와 마음이라는 연구 그리고 강의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음, 뭐 일단 강의를 이렇게 맡게 되는 과정은 우연히 많이 개입해요. 음, 전에 강의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다른 강의를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저한테 맡겼다.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그 영역, 가령 이제 뇌과학이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그 밖에 뭐 정보 이론, 이런 것들을 같이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아, 선생님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안심하고 무모하게 저한테 네. 맡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딱히 인공지능에 이렇게 국한되진 않더라도 이 컴퓨터와 마음, 즉 인공지능과 인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스터디를 해오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저도 좀 두렵지만 수락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교재를 같이 읽어 나가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어떻게 보면 필연과 우연의 결합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저도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의 묻다를 읽으면서 대전시립미술관 인공지능의 어떤 예술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읽으실 분들도 있는데 이 책에서 쭉 다뤄주신 것들을 제가 장별로 질문을 하고 네. 좀 그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전부를 다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책의 일부분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쭤보는 궁극에는 사실 이번 대담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의 미학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자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인공지능 하면 일단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책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네.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튜링의 흉내 게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음. 튜링 아마 그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음. 2015년인가요? 이제 영화로 나왔던 이미테이션 게임 그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영화로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논리학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튜링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해요. 이분이 지금 이제 영국에서 새로 최고액권 화폐를 만드는데 거기 주인공으로 선정이 됐어요. 오. 특히 음. 최고액권. 예.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영국이 그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이제 어떤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적인 그 공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컴퓨터, 즉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이 화면으로 보시잖아요. 이걸 가능케 한 분입니다. 어. 디지털 컴퓨터의 발명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발명자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이분이 했기 때문에 21세기에 영국이 자랑할 만한 인물로서 뭐 셰익스피어도 아니고 조엘 롤링도 아닌 앨런 튜링을 선택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앨런 튜링은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흉내 낸다는 게. 음. 흉내를 내는데 뭐가 흉내 내냐면 컴퓨터가 음. 인간을 흉내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해요. 자, 음. 인간처럼 생각하는지. 근데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령 어떤 인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겉모습이 그 인물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걸 주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한다라는 말의 정의가 불분명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정의를 하면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인간같이 굴면 인간 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음. 간단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 근데 인간 같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제 여기에 튜링이 제안한 그 일종의 게임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고 후대에 그 이미테이션 게임을 흉내내기 게임을 잘 수행하면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 인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진행되는 방식은 튜링이 1950년에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벌써 70년 전이에요. 그땐 실체로서의 디지털 컴퓨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굉장히 이제 구현 뭐랄까 구현된 모습은 미비하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식으로 비유하자면 채팅에서 누군가가 있어요. 그 채팅에서 대화를 집중적으로 5분 정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음.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서 대화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튜링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증인에게 신문한다. 오. 자, 증인에게 신문하듯이 5분 정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죠? 하드 캐리한 거예요. 이게 엄청 통과하기 어려워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대화를 나눈 후에 이 신문했던 사람이 볼 때 이거 인간 같은데 하고 대체로 한 70% 정도 생각하면 30% 정도 이제 오류 여지는 있으니까요. 이걸 통과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쳐주기로 뭔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 그 후에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즉 튜링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진 않고요. 그냥 계산기계라고 썼어요. 이 계산기계가 인공지능이 1950
1996년에 이제 처음 존 맥카시라는 사람이 쓴 표현인데요. 음. 이게 사람과 같이 생각하냐를 이제 묻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잣대로 활용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이미테이션 모방도 재밌고 사실 게임도 재밌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안에서 통과를 해야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어 방이라는 아주 독특한 또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네. 아주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어 방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입니까? 중국어 방 그럼 되게 말이 이상하죠. 네.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로봇이 있어요. 네. 그 로봇이 중국어를 중국인과 잘 대화를 나눈다. 중국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큰 틀을. 네. 자, 이 로봇의 정체는 뭐냐? 좀 더 이제 클로즈업을 해봤더니 클로즈업을 하면 이제 방처럼 됩니다. 규모가. 네. 그 안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어떤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이 들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바깥의 사람과 이제 대화를 이제 쪽지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들어온 중국어 문장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암호 해독집이 있어요. 규칙이 네.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처리한 다음에 인쇄해서 밖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축소판으로 보자면 어떤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게 있는데 중국어를 구사하는데 바깥에 있는 중국인과 대화를 나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의 방이고 방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 안에 사람이 뭔가 처리를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예요. 네. 처리한 다음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서 결과적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겁니다. 아.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이제 네. 존 썰이라고 언어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나중에 행태가 늙어서 좀 약간 음. 고소당하고 그랬는데요. 검색해 보시고 이 사람이 이제 튜링 테스트를 어떤 존재가 통과했다 할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판정하기에 이 중국어 방 사례를 보면 부족하다, 애매하다. 아. 그렇게 이제 반론을 펼친 거죠. 네. 사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또 대화가 됐다는 설정도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다음으로는 저도 요즘에 조금 종종 사용하고 그 기능 향상에 되게 놀라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러시아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음,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유튜브로 세미나 그러니까는 국제 포럼에 참가를 음.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제주도 포럼의 제 좋아요. 네. 포럼의 제목을 미처 그분들이 영어로 저한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음, 제가 그 포럼 제목 러시아어를 카피 다시 구글 번역기에 가서 페이스트 그러니까 음, 복사 붙이기를 한 다음에 했더니 이제 그 구글 번역기가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의 다원성을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음. 그렇다면은 그다음으로 가는 이제 구글 번역은 어떤 의미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와 연결이 될까요? 구글 번역은 뭐 지금 한국어 번역 대표 주자는 파파고고요. 네. 구글 번역 우리 이제 그 같이 많이 사용하죠. 특히 우리 같은 학자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좀 봐야 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쪽에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항상 한 구석에 구글 번역하고 파파고 이런 건 그냥 초기 화면에 깔아놓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네. 사용하는데 제가 구글 번역 이야기를 한 까닭은 그 무렵에 어, 2017년이에요. 그 네. 상반기에 이 구글 번역이라는 서비스가 그 출시되면서 사람들을 엄청 충격에 빠뜨렸어요. 음. 너무 잘해. 옛날의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 좀 나이 어린 분들은 그 최근에 영어를 거의 네이티브한테 배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좀 연식이 된 사람들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사전을 봐요. 문장이 있으면 사전을 봐서 단어를 찾아서 그 음. 사전에 있는 단어의 뜻을 그 문장
그 단어 영어 문장 밑에 이렇게 적어요. 딱 적다 보면 잘 모르니까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번역이 돼요. 어, 어떨 때는 완전 산으로 가. 100조가 어쩌고 하면 이제 숫자 100조가 나오거나 막 이게 스완, 새 네. 100조가 나오고 이 둘이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번역은 단어 대 단어 방식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구글이 이제 빅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엄청난 언어 텍스트를 학습시킨 거예요. 가령 네. 위키피디아라든지 정부 공공문서 이런 것들은 그 바이링결 그러니까 번역된 텍스트랑 원텍스트가 같이 나란히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데이터로 활용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특수하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정말 번역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 번역기가 중국어 방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 외국어가 소통이 되는 거죠. 음. 하지만 이 구글 번역기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잘 몰라요. 아니 사실은 전혀 그 뜻을 몰라요. 근데도 가령 번역을 통해서 나와 어떤 사람이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구글 번역기 같은 파파고 같은 얘네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네. 네. 정말 빠져듭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예, 언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언어로 비유해 주니까 굉장히 좀 알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아주 흥미가 통역 일어납니다. 번역기 같은 게 이제 장착된다고 쳐봐요. 네. 거의 말하고 문장이 끝나면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이제 또 대화를 하고 서로 이제 각자의 언어로 대화를 하지만 실제로 이 번역기 또는 통역기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짜. 진행되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어떤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도구이자 에이전트자 굉장히 똑똑한 에이전트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 대전 비엔날레도 1 부가 인식, 2 부가 인공지능의 태도, 음, 3 부가 오류,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도구로서 에이전트로서의 인공지능을 제안을 해 봤습니다. 네네. 그런 것처럼 만약에 김재임 교수님께서 책에서 두 번째 장에서 말씀하신 지능적 에이전트를 만들기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했을 때 각자 이해하는 방식 저 그리고 한계가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공지능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나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통찰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의 2 장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지능적 에이전트 만들기라고 이제 처음에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 사실 인공지능 영어로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지능이라는 게 뭐냐가 일단 네.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라든지 언어학자라든지 철학자라든지 다 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조금 네.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각자 이제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건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뭐랄까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 보면 인간의 지능적 활동, 즉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푸는 음. 그런 활동을 지능적 활동이라고 부르고 인공지능은 바로 그런 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종류는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인간만큼 또는 인간보다 잘 풀어낼 수 있으면 그런 걸 다 지능적인 어떤 존재라고 쳐주자.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이제 지능에 대해서 정말 이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지능을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또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구조는 뭘까요? 대표적인 에이전트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언 커널이라고. 에이전트 007. 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해요. 근데 왜 네. 에이전트란 말을 썼냐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꼭 사람이어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 이 에이전트란 말은 원래 라틴어 아게레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그 동사는 영어로 하면 do, 어떤 음. 일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하면 doer, 음. 워커 이런 네. 정도예요. 어떤 일을 하는 존재를 다 에이전트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네. 지능적 에이전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능적 에이전트가 맞죠. 네. 그리고 아마 어느 수준까지는 돌고래나 침팬지 얘네들도 지능적 에이전트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분 문어 지능적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다소 그 지능이란 말은 상대적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철학적으로 짚고 가야 되는데요. 인간의 지능이 가장 높다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음. 정글에서는 정글에 침팬지 살죠? 침팬지가 지능이 뭐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지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뭐 도시 환경 이걸 이제 구축한 것도 지능이지만 이런 곳에서는 인간이 지능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가장 생존의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지능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나를 둘러싼 지능적인 존재, 그다음에 또 어떤 두어, 행동하는 사람 이런 걸 봤을 때 환경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둘러싼 것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는 과제 환경이냐, 문제 환경이냐 이렇게 질문을 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존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주변이 환경이니까. 주변에서는 문제가 항상 닥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가진 존재를 동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물이 이제 움직이기까지 하니까요. 식물은 일단 논의에서 생략, 생략. 골치 생략하고 인간이 동물이니까 이제 동물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가 닥쳐요. 가령 배고파, 먹어야 돼. 음, 추워, 좀 따뜻해져야 돼. 그 다음에 아파, 고통스러워.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있겠죠. 그거를 네. 이제 풀어갑니다. 먹을 음, 걸 구하고 따뜻한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걸 피하고 또 기분 좋은 곳을 이렇게 찾아서 누리고 등등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는 일이 문제라는 걸 먼저 깨닫고 음, 이게 중요합니다. 네. 깨닫고 그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이제 생물의 특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자, 그럼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풀어야 할 문제가 그런 성격의 것일까? 아, 이게 이제 그 퀘스천입니다. 질문이에요. 네. 네. 저가 비교했을 때 과제 환경 이렇게 부른 거는 숙제를 푼다, 과제를 푼다 라는 특징하고 문제를 찾아내거나 발견한다라는 느낀다라는 특징이 굉장히 상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 네. 문제를 느낀 다음에 푸는 거는 문제가 느껴지면 과제잖아요.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느끼지도 않는데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 요거는 사실 뭐랄까 먼 일을 하긴 하지만 뭐 인간적으로 비하면 좀 표현이 안 좋긴 하지만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고 또는 뭐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리가 뭐 시키면 하잖아요. 타자를 치면 글자가 뜨고 뭐 또 소리도 나고 음, 영상도 플레이 되거나 녹화도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어떤 존재 요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힘이 되네요. 예, 문제 네. 환경과 과제 환경이라는 용어를 물론 저도 이제 책에서 어, 취한 거지만 뽑아낸 거지만 그 둘을 대비시키면
뭔가 이제 인공지능의 정체를 푸는데 음. 되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문제만 파악해도 해결을 반은 한 것이다.' 여러 가지가 환경 속에서 하는데 문제 발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주어진 과제들만 열심히 하고 싶을 때도 많은데 항상 이제 문제를 발견하냐 아니면은 과제를 하는 것이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능적인 에이전트로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문제를 발견한 후에 과제를 인공지능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스스로가 문제까지 인제 찾아낼 수 찾아낼 있게.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제만 해결하는 인공지능은 약간 위협적이지가 않은데 문제까지 파악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도 파악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문제까지 파악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에이전 진짜 강력한 에이전트 혹은 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질문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짧게 덧붙이자면 네. 그 1등 있잖아요, 1 등. 고등학교 네. 때까지 1등 했던 사람들. 음.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준 것만 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능하거나 심지어 좀 악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과제 환경, 문제 환경까지 이제 알았으면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러닝을 떠올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고리즘을 떠올리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김재인 교수님께서는 이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알고리즘은 꼭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음. 어떤 문제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로와 어떤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 요런 게 인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대부분 어른일 텐데 뭐 학생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주죠. 네. 매뉴얼 통독해 본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없어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런 매뉴얼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있어요. 음. 그죠? 우리가 무슨 경고등이 켜지면 경고등 페이지를 찾아서 따라가 보면 AS 센터 가라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쨌건 우리한테 어떤 경로와 경우의 수에 따른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음. 비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 컴퓨터 언어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수천 가지가 넘어요. 어.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가는 특정한 언어가 있어요. 음. 그 언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그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음. 또 뭐 소프트웨어, 뭐 코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비슷한 용어들이에요. 자, 이거를 사람이 짤 수 있겠죠. 가령 어떤 키보드를 누르면 기억자가 인쇄되도록 하라.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지시를 100% 내리게 되면 이걸 보통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음. 어, 코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근데 기계학습은 이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코딩하는 게. 음. 왜냐하면 문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다 고려할 수 없을 때 음. 퉁쳐서 가야 됩니다. 음. 그리고 아직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대비할 때 미처 모르니까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현재 프로그래머가 몰라요. 이런 종류의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 보통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데 그런 경우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 짜는 프로그램을 시켜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 만드는 과정 요거를 기계학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가지가 음. 붙는데요. 사람이 코딩한다. 음. 프로그램 시켜서 코딩한다. 아주 우리 쉽게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 이런 이름 얼핏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그런 네. 프로그램을 시켜서 짠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쪼끔씩 이제 이해가
아주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로, 그다음에 기계학습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컴퓨터가 각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집에 있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그게 지금 네트워크 컴퓨터라고 설명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개별 컴퓨터가 아니라 전체 어떤 진짜 지구상에 있는 컴퓨터를 다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 더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 또는 뭐 스마트폰도 컴퓨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수십만 배 더 많은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물에 내장된 컴퓨터.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동차 안에 이미 작은 컴퓨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 인간이 뭐라죠? 인터페이스를 직접 하지 않을 뿐 각종 센서와 어떤 처리 장치와 데이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진 거를 다 컴퓨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사물 인터넷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지구상에 이렇게 엉켜 있다라고 일단 네트워크 컴퓨터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개념을 떠올린 건 네트워크 지능 또는 네트워크 마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어떤 이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이 있지만 그거 말고 이게 막 어우러져서 네, 작동할 때 이 전체 상황을 그래도 지칭할 용어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생겨날 어떤 예기치 못한 현상들 음,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는 선한 의도를 갖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지만 이게 종합됐을 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각도의 어떤 접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발현 양태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주목하고 좀 고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요. 네.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회적 문제라든지 뭐 얘기할 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마 같은 맥락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인간이 어떤 공통된 사고, 문제의식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약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는 조금 더 편안한, 그러니까 조금 더 환경 개선이란,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편리가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한한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내가 죽고 없을 때 과연 어, 나의 기록들, 나의 어떤들은 남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생명의 연장이라고 할까요? 네네. 기록의 보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저의 지능을 남긴다면 내가 남을 수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그렇죠. 자의 어떤 정체. 예, 예, 생명에 대한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의 최고의 약점은 뭘까? 굉장히 나보다 더 지능적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몸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지능만 있고 이게 우리 사람이 더 인공지능보다 괜찮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일단 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지능적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은 유한한데 인공지능은 영원할까? 인공지능의 생명은 영원할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지능적인 에이전트가 되지?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인공생명과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이라는 개념을 또 언급하셨어요. 이게 관계가 될까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실제로 이름이 예쁜 근데 이제 벌레예요. 선충이니까 이런 그 생물이 있는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이 모든 신경계통, 신경세포와 신경계통을 다 파악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감각으로부터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죠. 뉴런의 신경세포, 뉴런의 개수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일단 파악한 이 전체 신경망의 집합, 이거를 이제 커넥텀이라고 불러요. 커넥트 되어 있는 신경 망인 거죠. 이 커넥텀을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럼 이제 컴퓨터 안에서 실제 생물의 어떤 그 운동 감각과 운동에 관련된 모든 게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투박하지만 로봇에 장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은 적어도 감각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과정은 실제 생물인 예쁜 꼬마 선충하고 똑같은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작동하는 걸 보면 실제로 예쁜 꼬마 선충이 나름 이제 배양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배양액이 담긴 그릇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일단 첫 번째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을 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질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똑같이 이 이제 뭐랄까요? 외부 그 장기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신경망까지 그대로 복제해내면 그게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했던 생명보다 조금 더 이제 이 뇌의 어떤 신경의 구조들, 뉴런하고 또 이제 신경세포들이 모였을 때 사실 사람이 감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할 때 수없이 많은 커넥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울 정도의 연결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가장 간단한 구조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예쁜 꼬마 산증을 보고 또 그것을 따라서 로봇을 만들면 정말 이 인공지능이 생명일까?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다시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뇌의 구조, 그다음에 지능, 움직이는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과연 아까 처음에 질문을 좀 크게 했던 것들, 특히 이제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는 지능이 있다면 제 느낌에는 마음은 조금 더 크고 뭐 감정이나 감각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복합적이고 또 그 안에서 생각은 뭐 이성이라든가 각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언어로 구조화했던 이런 사고 체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이제 저도 아마 지금까지 가장 큰 관심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과 생각의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김지인 박사님께 좀 큰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과연 이제 생각과 마음 혹은 마음과 생각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그거는 참 어렵고요. 네. 이제 그 방금 전에 그 예쁜 꼬마 선충 로봇이 실제로 이제 구현된 그 영화, 그러니까 네. 인간이 그렇게 그 뭔가 인간 비스무리한 어떤 존재로 구현된 영화가 있어요. 많이 이름은 알고 흥행엔 늘 실패하는 블레이드 러너. 원래 이제 필립 딕이라는 SF 작가의 그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복제 인간이 이 레플리컨트입니다. 말 그대로 복제 인간이에요.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었고 심지어 인간의 마음 이것도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런 존재인데
영화에서는 뭐 복제 인간이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 뭐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퀘스천은 이겁니다. 뭘 물어볼 수 있냐면 과연 나의 마음을 그 복제 인간에게 그대로 넣었을 때 얘랑 나랑 같은 자아를 갖고 있는 두 명의 인간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질문이네요. 네. 이제 사실대로 보자면 왜냐하면 이제 그 복제 인간은 저기 인간과 똑같이 물론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생명이 좀 굉장히 짧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뭐 이렇게 써먹으려고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 복제 인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경험을 함에 따라 기억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기억을 나눠 갖는 그 순간까지는 똑같은 자아라고 간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이식되고 난 후에는 갈라져요. 그래서 10명의 복제 인간이 있고 모두에게 나의 기억을 똑같이 나의 뭐 마음 기억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한 1년쯤 지나면 11명의 서로 다른 자아가 물론 이제 비슷한 점도 많겠지만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그 관장님이 처음에 나의 기억을 이제 영원하게 살려놓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장된 형태 그대로 남는다면 뭐 그 나의 어떤 자아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경험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그에 반해서 넣어놓고 나면 경험도 시켜주면 달라져요. 이미 나가 아닙니다. 네. 입력 당시에 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런 문제가 이제 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응용해서 생각해 보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음이 뭐냐 생각이 뭐냐 되게 그 자체로는 답변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렇지만 질문들이고 요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또 경험이라는 게 단순치 않구나. 근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 그러면 기억이거든요. 대부분은. 마인드 있죠, 영어에. 네. 마인드가 기억이란 뜻이에요. 우리 아, 그래서 keep in mind 그러면 영어로 그게 기억해라. 마음에 집어넣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음, 기억에 음, 음, 어, 서양에서도 그렇고 이제 동양에서도 뭐 우리 관장님이 동양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저는 사실 추적을 못했죠. 근데 서양 어들을 다 이제 살펴보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이제 현대 영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기억이라는 형태로 이 마음이나 그죠 마음에 해당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별로 크게 잘못된 점은 없는 것 같더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생각이자 마음이자 또 거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개인화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억들. 그래서 어떤 큰 보편적인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의 문제가 되는 어떤 순간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음이 있다면 아마 경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험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나 생각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하는데 경험을 하려면 사람의 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물리적인 몸이 실제로 어떤 시공간에 또 위치를 하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되게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한국어로는 몸입니다마는 그 마음과 몸의 관계, 그다음에 그럴 때 그 몸의 역할이 무엇이냐, 어떻게 인공지능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몸은 우리가 어떤 3차원 공간 안에서 환경과 만나는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그것을 계기로 뭔가 생겨나는 또 다른 종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이때 또 다른 이란 말은 이 3차원 공간 안에 있지 않아요. 음, 어디 있지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뭐 여기 있지 않아. 근데 어디? 네, 그게 이제 특정될 수 없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구별점은 이게 이제 뭐 이원론이니 많이 어떻게 이제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빼고 몸은 공간 속에 있지만 마음은
공간을 우리가 지정할 수 없다. 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점에서 몸과 마음은 구분돼요. 하나가 아닙니다. 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점은, 뇌를 아무리 우리가 연구해도 마음을 찾아낼 수가 없다 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뇌는 몸이니까. 네, 뇌는 몸이에요. 뇌는 세포로 아, 이루어졌고요. 그 뇌세포도 우리의 다른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하고 네. 동일한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유전자가 같아요. 네. 뇌가 세포다라는 건, 그 세포를 아무리 뜯어봐도 네.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마음을 찾을 수는 없다. 그래서 뇌과학이나 뭐 인지과학, 뭐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굉장히 놀라워집니다. 지금까지 뇌가 몸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뇌는 생각도 못해요. 자기는. 자기를 본 적도 없어. 그 뇌는 항상 마음의 어떤 포괄적인 그 무엇이라고 생각했지. 분명히 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신경세포에서 전달한다는 것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또 사람의 뇌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라는 것이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 했을 때 또 좀 사람에서 확장을 해서 그 생태계를 크게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집에 고양이도 키우고 제가 음, 요즘에 식물 키우는 데도 성공을 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보다 보면 저희 집 고양이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식물들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교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그 무엇이 동물, 식물과 같은 생명체에도 다 있는 것일까요? 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음, 인간과 비슷한 놈은 알아요. 음, 침팬지나 얘들이, 제가 책에도 많이 소개했지만, 이런 고등 동물, 인간하고 가까운 유인원들은 수화로, 이제 발성기관이 없으니까 수화로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한 말을 알아듣긴 해요. 거기까지는 두 가지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말은 못하는 거죠. 아, 그런 점에서 어, 코코인가요? 하는 그 고릴라 제가 소개했는데, 자기가 치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수화를 배운 다음에요. 수화로 얘기를 해서 치과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잔인한 거죠. 마음이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있다. 음, 이제 어떤 몸을 매개로 어떤 교감을 한다. 이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너무 오만한 거다 싶은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까닭은, 식물에게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하고 뭐랄까, 의사소통 채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달라서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는 없고, 대신 거꾸로 비슷할 겁니다. 식물도 인간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채널,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다른 주파수로 그냥 교감하면서 쟤들 뭐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포괄적으로 보자면 다 생명체고 어떤 음, 생명을 음, 공유하고 음, 있다라는 점은 정말 돌멩이, 이런 것하고는 구분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구분되는 존재다. 이렇게까지는 저로서는 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이 어, 실리콘으로 된 얘들이 뭐냐, 반도체 얘들이 뭐냐, 이것도 이제 빅 퀘스천이죠. 되게 어려운 문제.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마음, 그다음에 동물의 마음, 식물의 마음을 생각하고 보니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 다시 사람의 문제로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되게 자아의식, 자아 정체성, 뭐 이런 걸 느끼는 순간은 자유롭게 했을 때, 내 의지대로 했을 때 되게 어떤, 성취감? 그 다음에 자의식? 그다음에 내가 나의 삶을
그냥 어떤 생명 보존뿐만 아니라 뭐 결정했다? 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오면 인공지능이 아주 똑똑해졌을 때 아주 학습이 잘 돼 있을 때 자유의지까지 인간처럼 가진다면 음, '야 이거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정말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또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지구, 말씀하신 책에서 언급하신 대로 전 우주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과연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개는 되게 이제 별개의 질문일 수 있는데요. 우선 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은 어, 생명체, 생물이에요. 근데 역사를 놓고 보면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도 있어요. 음.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탄생했어요. 음. 생물은 그 위에 얹혀 있어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외계 생명체 있을 수 있지 않냐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38억 년 정도를 거슬러 가면 우주상에는 어떤 뭐 에너지 덩어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뭔가밖에 없었어요. 음. 거기에 생명이 있었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은 없었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하다면 그때부터 138억 년 지나는 사이에 언젠가 생겨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과연 그 생명체가 이 물질 현상으로 가득한 이 우주 속에서 자유롭게 어떤 결단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 같은 걸 가질 기회가 있었을까? 이걸 이제 일단 크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두 네. 번째로 그렇다면 그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않냐? 이렇게 음. 이제 우리의 어떤 경험 이걸 놓고 질문을 이제 바꿔볼 수 있는데 관장님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유롭다고 하는 매 순간은 내가 지금 뭔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 하는 게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생태계 속에서 제 머리나 뇌나 이 마음도 생존에 맞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적화된 결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의미에서 yes and no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마 대부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막 비슷할 거예요.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찜찜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환경의 노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긴 힘들고요. 음. 그래서 뭐 직접 답을 하려면 또 이제 엄청난 우리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심리학자의 실험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벳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더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뇌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2초쯤 전에. 음. 근데 어떤 학자들은 더 이제 최근 연구는 한 10초쯤 전에 뇌가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음. 뭐냐면 내가 버튼을 빨간 버튼, 파란 버튼 있잖아요. 음. 어느 걸 누를까 해가지고 딱 누르기 결정한 게 이제 지금이라면 이미 뇌에서는 신호가 오고 있어요. 네. 그럼 내가 자유롭게 이걸 결정한 거냐라고 아.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네. 심리학자들의 실험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는 보통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싶어 해요. 아니, 뇌가 먼저 지가 알아서 움직여? 난 뭐야? 어,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의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수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얽혀 있는 존재고 나의 선택이 대부분은 나의 어떤 그 니체나 뭐 이런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걸 그냥 내가 했다라고 주장할 뿐 여러 갈등들이 항상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 치즈케이크 먹어 말어. 그러다가 이제 딱 어떤 결정, 아 먹어.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의지 작용이 다이어트 부담스러워. 에휴, 이미 이제 성공한 다음에 내가 먹은 거야. 그래도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안 먹어도 마찬가지라. 네. 다양한 의지들의 경합이 있을 뿐, 그 다음에 그것의 최종 승자, 여러 의지들이 먹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의지들 중에 승자가 사실은 이게 나야, 내 결정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알수록 사람이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에 앞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데 아마 그것은 인공지능에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역설적으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인간을 다시 묻다, 이게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묻지 않을 인공지능.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아까 뇌가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니 사실 마음 하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한 번도 마음이 아프다. 왜 가끔 안 해요. 그래? 왜 안 그랬을까? 왜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면 여기를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시공간을 점유하지 않은 마음, 생각을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뇌를 통해서 마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죽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는 그 뇌사, 음, 또 하나는 심장사. 그러니까 아마 둘 다 이렇게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뇌와 심장이. 그리고 몸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뭔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치면 사실은 태양계 전체도 서로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사실 우리가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걸 우리의 마음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11월 11일이네요, 오늘. 이제 때로 됩니다. 가을이 늦어지고 겨울이 막 진입되는 고 무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옷을 끼워 입고 뭔가 거기에 맞게 이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태양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태양이 우리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식으로 보자면 우주가 이게 다양한 마음들의 어떤 복합체로, 그리고 우리의 몸이 확장된 게 이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제 우주가 몸의 확장이다. 그러면은 기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어, 기계도 사실은 이제 정의학에 따라 다른데 우리 몸의 확장인 게 맞죠. 저는 밖에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제 이동수단, 발의 확장을, 신발의 확장을 막 뿌려놓고 있어요. 원할 때 100, 1,700원 뭐 이렇게 내면 1,350원, 뭐 하여튼 그 요금책엔 다르지만 다닐 수 음, 있어요. 그 망이 없다면, 그러니까 도시라는 어떤 기계들의 설비, 이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랑 완전 다를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기계나 각종 설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몸의 확장이고 마음의 확장이라고 이해할 순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또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소한 네. 우리가 몸으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확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어,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나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간 넘었어요. 네, 오늘의 목표, 뭐, 네, 이제 근데 그러면 미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이런 것을 깊게 얘기한 이유는 인공지능의 미학이 가능한가라는 사실 질문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압축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에서 스토캐스틱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몸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술가로 살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학으로 가는 그 단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실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인간을, 즉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한번 대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학습할 때는 어, 이 기억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이제 전면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재편됩니다. 음, 우리가 그게 잘 되면 사실 어, 뭐랄까 그 학습 공부 이른바 이제 그런 거 되게 잘하죠. 암기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 과정이 굉장히 이 지그재그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지금 상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단계 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 변하는 과정에서 변치 않고 머물러 주는 것 그게 몸이다. 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골치 아플 때 막 뭔가 고민 때문에 이건 생각의 교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받쳐주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정돈되는 과정을 겪어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학습의 아마 방식일 것 같아요. 막 물, 진흙탕물 이렇게 흐트렀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쫙 가라앉고 하는 그런 종류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인간이라면 뭐 동의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계한테서 학습 과정이 어떠하냐라고 보면 이거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우리 뭐 USB로 된 그런 메모리도 떠올릴 수 있고요.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메모리는 교체 개념이에요. 네. 덮어쓰기.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버전이 1.0에서 1.00001로 바뀐다는 건 교체하는 겁니다. 네. 0.0001을 거기다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컴퓨터의 메모리는 변치 않는다, 음, 불변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되겠죠. 음. 우리 1조 원 있으시죠? 저기 통장에. 근데 얼마 전에 그 메모리가 바뀌었죠, 영원으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장난 거. 네. 인간의 학습이 이렇게 진전되는 방식과 컴퓨터 안에서 기억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은 굉장히 달라요. 아,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과연 떤 특성을 갖고 있냐? 음,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컴퓨터 메모리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어떤 진화한다든지 자기를 뭐 갱신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작업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미학이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예술이 관련이 된다면, 인공지능과 예술의 관계는 무엇일 것인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사실, 마음, 생각과 음, 관련이 된다면 그 안에 하나인 인공지능과 아름다움, 음, 인공지능이 과연 인공지능과 아름다움의 관계, 인공지능의 미학은 가능할 것인가? 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말씀해 주신 것의 어떤 결론, 음, 을 위해서 이 결론으로 인공지능의 미학, 인공지능의 예술, 음. 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네, 않다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아까 초반에 그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문제를 느낀다. 이렇게 문제를 느끼는 주체 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자면 창작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주체 또는 노예라는 의미의 에이전트 말고 정말 주도적인 어떤 존재라는 그 의미에서의 에이전트가 될 수 없다.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작가, 인간 예술가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과정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내는 그런 종류의 인간 예술가의 작업 이거를 할 수 없다. 이제 모든 제 그 이야기는 이제 동일한 이치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미학이 가능하다면 또는 인공지능 예술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도구 또는 좋은 미디어의 수준에서 인간 작가가 활용하는 형태로 가능한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어떤 창작물을 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미적인 가치,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내보내는 그런 종류의 활동은 현재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크게 출발점에서 말씀드릴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최고의 에이전트이자 어떻게 보면은 미디엄, 네. 이지만 인간처럼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마 김재인 교수님의 어떤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서 쭉 길게 설명하셨듯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 예술가들이 하는 행동을 인공지능이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잠정적 현재로서의 결론을 음, 내리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조금 더 포괄적인 질문이 인공지능의 미학, 음. 인공지능이 아름다움을 학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냐,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역시 둘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세싱, 이걸 통해서 결과물이, 산출물이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음, 아름답다는 걸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인공지능이 판단하느냐, 아니면 산출물을 보고 마치 관객이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때 판단하듯이 판단하느냐. 이건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후자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 부분이 사실 인공지능 예술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 이 인간이 특별한 거는 새로운 미디엄이 생기면 어떤 매체, 재료, 도구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걸 갖고 엄청 발전시켜요. 예술적으로. 네, 늘 그래 왔어요. 우리가 어, 익히 알듯이 예술사는 음, 그런 걸로 점철돼 있습니다. 네, 굳지 않은 물감이 나오니까 막 야외에서 그린 걸 네, 일상 다 이거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 관점에서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약간 지지부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령 회화라면 회화로 할 수 있는 실험을 거의 다 인간이 네, 마친 상태고 온갖 천재들이 등장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설치니 다른 미디어 아트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해서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느껴질 만큼 새롭다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다 이런 건 있어도 아니 이게 예술적으로 또 미학적으로 좀 진전된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인공지능은 그런 점에서 하나의 많은 실험을 또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돌파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음, 하지만 사실 인간도 해보기 전까지는 뭐가 미적인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실험한다? 이건 주어진 문제만, 과제만 해결하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새로운 뭐 작품을 자기가 깨달으면서 이른바 내놓는다. 이것도 이제 역시 불가능하고 특히 이제 더 까다로운 예술적 가치, 미적 가치 이거를 판별하는 건 인간의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냥, 어렵다 그러고 말지. 인간도 아마 그런 감각이 예민한 그 작가나 평론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게 가치 있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롭네? 뭐 이런 게 이제 신선하고 어떤 느낌을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돼 나가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하물며 그런 종류의 통찰을 자기가 선구적으로 예술가들은 항상 미리 보잖아요. 선구적으로 봐서 뭐 이거 내놓는다. 이거는 어,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를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내보내는 거를 하는 건 굉장히 잘하겠지만 어, 이게 작품이다.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인공지능은 뭐 우리가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화적 존재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거는 구현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과 같은 창작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만들어냈을 때 새로운 기술로서 인간이 어느 순간인가 아름답고 좋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또 인간의 감성과 판단에 따라서는 아주 또 다른 에이전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 기술이 발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수많은 또 실험들을 해서 새로운 어떤 창작의 방식들을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여지를 좀 또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신대륙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론 오늘 이제 1시간 이제 한 10분 정도 이제 지나면서의 결론은 역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또한 20세기에 그것을 기계에게 가르쳐 보려고 한다는 인간의 어떤 도전도 굉장히 놀랍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하는 예술과 미학, 문화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근데 이제 그 단계는 예술가처럼 예술 창작을 한다기보다는 훌륭한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에이전트가 됐을 때는 무궁무진한 사람들의 감상 방식에 따라서는 활용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한 신대륙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아마 신대륙 우리가 네, 약간 어떤 우리의 도전이 좀 남아있지 않나. 좀 그럼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런 용기가 날 수 있다, 없다는 또 역시 개인에게 주어진 아까 문제의 환경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어떻게 풀 것인가는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정말 좀 인공지능을 공학적인 입장 플러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다시 물어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긴 시간 이 대담을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전체 큰 틀을 쭉 이제 연구하시면서 이 얘기는 좀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다. 이런 것을 좀 마지막으로 코멘트라고 할까요? 메시지라고 할까요? 오늘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자기가 다 부탁드립니다. 정리해놓고 나한테 뭘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제가 들은 소감이고요. 좀 이 청중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계속 탐구를 할수록 놀라운 존재고 뭔가 깜짝 놀랄 일을 자꾸 버리는 실험도 하고 새로운 발견도 하고 뭐 도전도 했다 또 찡찡대기도 하고 이런 존재구나라는 거를 저는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계속 이제 따져보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인간들 중에는 굉장히 괴팍한 특히 예술가들이 대표죠. 괴팍한 존재들이 많아서 이들이 하는 일은 보기에 재밌더라.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진짜 이렇게 긴 시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떤 인간 그리고 인간에서 예술학 미학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김재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대전시립미술관 아, 저도 선생님, 네, 관장님께 인사드려야죠. 네 인사해 주세요. 네, 좀 네, 시간 조금 넘게 지금 대담을 진행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은 그 책의 그 핵심 내용을 뭐 이제 뭐죠? 그 줄기 말고 격까지도 책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핵심 줄기를 잘 이렇게 짚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끌어서 뭔가 답을 이끌어낸 그 솜씨에 굉장히 제가 어,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노말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이걸 이제 묶어서 새로 도래한 시대를 이제 탐구해 봤는데요. 그것도 아마 이제 점점 제가 뭐 그 강의도 많이 하고 동영상도 많이
지금 뭐죠? 강연이나 아니면 인터뷰 이런 형태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검색해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조금 어,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맥락 말고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헤치고 나가야 될지 인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보여줄 어떤 새로운 어떤 창조성 이게 이제 어떻게 발현될지 그런 것도 함께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함께 저를 이렇게 대담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관장님께 인사드리고 저는 이만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대담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 인간을 다시 묻다. 그리고 또 뉴노멀의 철학을 읽으시면서 그다음에 또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인공지능 전시를 보시면서 인간을 다시 묻고 이 앞으로 다가올 또 새로운 시대, 뭐 뉴노멀이라고 하듯이 새로운 규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또 어떻게 나의 과제로 삼을 것이냐, 혹은 나의 어떤 문제로 삼을 것이냐,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